법은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다가 갑자기 내 집에 강도가 들었다. 가족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싸웠는데 다음날 그 강도가 나를 고소했다? 어머.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 피해자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간신히 그 자기 몸을 지킨 건데 왜 법은 이렇게까지 피해자에게 빡빡한 기준을 들이대느냐. 너무 화가 나서 때렸다. 이런 한마디 진술 잘못하게 되면 빅토리, 로이어즈,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다가 갑자기 내 집에 강도가 들었다. 가족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싸웠는데 다음날 그 강도가 나를 고소했다? 어머. 어머. 네.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죠. 그런데 최근 연예인 나나 씨 자택 그 침입 사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뉴스 댓글들을 보니까 그럼 가만히 막고만 있어야 되나? 내 집에서 나를 지킨 건데 왜 내가 가해자가 되냐? 이러다가 강도가 들어와도 차 대접하고 내보내겠다. 뭐 이런 분노 섞인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정당방위 아니야?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의 잣대는 우리 감정보다 훨씬 냉정하죠. 네, 오늘은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 형법이 말하는 정당방위의 진짜 선이 어디까지인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아주 냉철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나나 씨 사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택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고 그곳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것 자체가 강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택 침입이면 무조건 정당방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네, 형법과 판례의 입장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1조 1항에 따라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요. 셋째,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성이 핵심인데요. 이제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그리고 뭐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해서 판단하는데 그래서 자택 침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이미 제압됐거나 도망치려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이 이어졌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보복 또는 응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법은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런 상황에서는 뭐 공포, 분노, 아드레날린 한꺼번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그 무방비의 공간이 내 집에 그것도 한밤중에 괴한이 침입했다? 게다가 나 혼자 있어도 공포스럽겠는데 연로하신 어머니가 또 함께 계시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면 어느 누가 이렇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법은 그 상황에 함께 있지는 않고요. 사건이 끝난 뒤에 뭐 CCTV, 진술, 또 상처 사진 이런 것들을 놓고 차분히 여기까지는 필요했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건도 강도의 침입 자체는 명백히 불법이지만 그 이후 물리력 사용이 어디까지였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고요.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여건으로서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이제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지만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네, 나나 씨 사건의 경우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판단할 핵심 쟁점은 명확합니다. 침입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그 물리력이 그 순간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였나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섰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이고요. 만약 침입 직후에 급박한 상황에서 제압을 위해서 필요한 그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거다. 그리고 제압 후에 추가 폭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반대로 침입자가 이미 제압이 됐는데 아니면 뭐 도주하려고 하는데 계속 폭행이 이어졌다면 과잉방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야간 자택 침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느낀 공포와 당황을 고려하면 과잉방위로 판단되더라도 형법 제21조 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면책적 과잉방위라 함은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었으나 상당성을 초과한 행위가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나 씨의 행동이 조금 과했다고 판단되더라도 밤 늦은 시간에 내 집에 누군가 침입해서 극도의 공포나 당황스러움 속에서 저지른 행동이라면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추후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 피해자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간신히 그 자기 몸을 지킨 건데 왜 법은 이렇게까지 피해자에게 빡빡한 기준을 들이대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법이 정당방위의 문턱을 이렇게 높여둔 데에는 사실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법학에서는 정당방위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부르고 쉽게 말하면 원래는 범죄가 맞지만 예외적으로 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예외를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누군가는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를 폭행하고도 상대가 먼저 나를 위협해서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다 라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법은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한쪽에서는 내 몸은 내가 지킨다라는 피해자의 자기 방어권을 보호해야 하겠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그런 사적 보복의 시대를 막아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해의 의사, 상당성이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아주 날카롭게 딱 맞아 떨어질 때만 정당 방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정당 방위의 문이 열리는지 두 가지 대조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점 흉기 난동 사건인데요. 편의점 앞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다가 편의점 업주랑 시비가 붙었는데 이 취객이 철물점에서 과일을 가지고 와서 휘둘렀고 편의점 업주가 허벅지에 상처를 입게 됐고요. 업주가 방어를 하면서 취객을 발차기로 제압을 해서 넘어뜨리고 가위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됐을까요? 네, 사실 이 정도면 당연히 정당방위 되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유사한 사건에서 그 쌍방 싸움으로 취급돼 버리면 사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사건도 경찰이 처음에는 편의점 업주에게도 상해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하지만 검찰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흉기라는 명백한 위험이 있었고 점주가 상대를 제압한 뒤에는 추가적인 폭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점주의 행동이 보복이 아니라 오로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정당 방위는 도망갈 수도 있었지 않냐는 식의 보충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긴박한 순간에 나뿐만 아니라 손님들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점주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케이스는 훨씬 더 많은데요. 최근 판결이 나온 주차 시비 모녀 폭행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심야에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부부가 아랫집으로 내려가서 현관 안까지 밀고 들어가서 모녀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한 사건인데요. 가해자인 부부는 재판에서 그냥 나는 말리러 들어간 거고 그 신체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타인의 주거지에 직접 침입을 해서 폭행을 가한 그 시점에서 이미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선을 한참 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요. 바로 폭행 당하던 중 근처에 있던 문구용 칼을 휘둘러 반격을 한 아랫집 딸의 경우입니다. 딸은 이제 먼저 공격한 적이 없고 맞던 중에 살기 위해 휘두른 것이니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도 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상황이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였습니다.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칼날을 꺼내지 않고 위협만 할 수 있었는데 직접 휘두른 것은 대응이 과했다는 거죠. 다만 그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처벌은 면해주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법원이 던지는 질문은 늘 하나입니다. 그 순간 정말 그 정도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건데요. 법은 공포 속에서 흐려진 판단력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기도 하지만 사건이 끝난 뒤에는 진술, CCTV 이런 것들을 놓고 아주 냉정하게 그 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건 직후의 진술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너무 화가 나서 때렸다. 이런 한마디 진술 잘못하게 되면 이게 방어가 아닌 보복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정당방위는 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나를 향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이 사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단정 짓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